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의 방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미션의 이수진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님은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 중이시며 다수의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의 투자계약과 법률 분쟁 자문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복수의결권, 투용자 복합금융 등 최신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도 수행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벤처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미션의 이수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의 방향성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2023년에 대법원에서 이제 투자자 사전동의권과 관련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이었죠. 파기환송심 판결도 선고가 됐고요. 또 같은 취지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중기부에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관련해서 창업기업과 그리고 투자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표준 벤처투자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앞으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 또 한번 미리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각종 VC들을 자문을 현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에 이제 관련된 신문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사전동의권 유효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무조건 유효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는 진짜 취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해 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사전동의권이 사실 투자계약상 도입된 원래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 목적과 의도와 부합하게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향까지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은 되게 지역적인 주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련 주제로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프로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벤처투자랑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법무법인 미션에 약간 끊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법무법인 미션에서 이제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사실 이제 대표 변호사는 아닌데 약간 설명이 좀 오해가 가게 있긴 했는데 아마 이제 저희 김성호 대표 변호사님 지금 넥스트 라운드 참여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지는 못하셨고요. 대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주제를 논의하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벤처투자 정책의 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들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편인데요. 그래서 중기부, 중진국, K및 각종 연구 용역을 했던 터라 아마 오늘 강연에서도 혹시나 좀 더 정책적인 방향성에 가까운 정책적 차원의 접근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이 이제 벤처 캐피탈 포럼인 만큼 VC 입장에서 어떻게 사전동의권을 바라볼 수 있을지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내용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자 사전동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사전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투자계약서상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사실 더 잘 아시게 될 텐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자면 바로 벤처투자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 먼저 저희 벤처투자는 기본적으로 벤투조합이든 개투조합이든 신기조합이든 다 집합투자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GP와 LP의 관계 때문에 들어온 차원도 있죠. GP는 LP 자금을 맡아서 운영하는 업무집행 조합원이기 때문에 결국 LP를 위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 선관주의 의무라 함은 투자기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사전동의권이 명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소수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상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주주평등 원칙을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VC 투자는 경영지배 목적으로 M&A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수지분 투자가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지분율과 경영상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투자자는 상법상 아주 소수지분만 보유했기 때문에 적어도 상법의 범위, 회사법의 범위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계약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계약상 구현의 대표적인 장치가 사전 동의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벤처 투자 시장에서 투자하는 우리 벤처 기업들은 다 초기 비상장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나 내부 관리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들 때문에 결국 투자계약서상의 사전 동의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런 사전 동의권의 특성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전개를 하자면, 실제 보유 지분과는 무관하게 사후 관리를 가능하도록 한 계약상 투자자 보호 장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동의권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 당연한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회사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 대표적으로 신주 발행을 하는 것들, 스톡옵션 부여도 신주 발행 형태로 하게 되면 이에 포함이 되겠죠. 그 외에도 합병, 분할, 영업양수와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 등 이런 각종 주요 경영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사전동의권 사항으로 명시를 한 다음에 이 2주 또는 특정 기간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등기를 받도록 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전동의권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서면동의권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풋옵션이나 위약벌 등을 통해로 사실상 투자했던 자본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포맷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전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법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주주평등의 원칙과 표면적으로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한 주주 간 평등입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주주평등의 원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C 투자는 소수지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지분이면 소수지분권자로서의 권리만 가져야 되는데, 투자계약상 오히려 대주주보다 더 훨씬 강력한 그런 권리들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회사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23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대여섯 건의 이제 사급심 판례들이 존재했었는데 각자 다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 이 사전동의권을 부정하는 판례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대법원 판례도 결국 파기환송 판례였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이게 부정됐다는 말이거든요. 아마도 판사님들께서 이제 투자 계약과 관련한 실무나 이게 왜 들어갔는지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판결들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투자자 X라고 하는 곳이 2016년경에 이제 RCPS를 발행하면서 투자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계약서에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요 조항, 이 협의 및 동의사항이라고 해서 사전 서면 동의권을 약정을 했고요. 이때 사전 서면 동의권 사유로 이 저가 유상증자 시에 사전 서면 동의 받아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신주 발행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저가 유상증자에 한정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라고 하는 P투자사가 유상증자를 2차례 거치면서 저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투자자 쪽에서 당신들 사전 동의 위반했다. 그러니 P투자회사와 P투자회사 대표이사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이랑 위약부를 청구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투자했던 그 20억 원 상당을 전액 청구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동의권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봤을까 보면 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사실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5% 지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원고라고 하는 투자자입니다. 피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다른 주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상법에 반한다. 실질적으로 회사 주주에 대해서 투자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역시 상법에 반한다. 주주는 주주로서의 위험을 부담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권과 연계해서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것도 무효이다. 결국 이 RCPS 계약서가 상법은 하나도 명시한 적이 없는, 상법은 허용하지도 않았던 마치 황제조와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계약이 되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계든지 시장에서 다소간의 비판이 있었고요. 이 대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 고등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리를 제시를 했느냐? 결국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주주평등의 원칙, 이게 형식적으로 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과 납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법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주주 사전동의권, 일단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 주주평등의 원칙에 형식적으로 반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런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신 건데요.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 인수대금이 회사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을 명시를 하면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허용하겠다라는 판시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사전동의권을 무조건 유효다 혹은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안 보고 그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그것을 행사한 것이 얼마나 적정하느냐에 따라서 유효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판시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주평등의 원칙을 재정립해서 실질적 평등의 원리를 적용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하급심 판례들이 계속 엇갈려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고, 또 주주평등의 원칙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자, 형식 논리를 탈피해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을 유효로 보자라는 걸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건 법리적인 의미라고 할 것이고,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실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떤 기준으로 사전동의권을 계약서에 넣어야 되고 또 주장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요. 그래서 판례가 설시한 이 유효성 여부 판단 기준 중에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것들은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회사 및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 필요했는가? 그리고 아무리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법에 명시된 강행법규의 정면으로 반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 이게 역시 회사법의 절대 원칙인데 이것 자체를 부정해버리거나 혹은 주주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주주의 동의 여부나 전반적인 동의율에 비춰봤을 때 이에 반하거나 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유효성, 무효성을 판단할 때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본 것이죠. 또한 사실 사전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사전동의권을 위반했을 때 페널티를 행사하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재수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해줬는데요. 역시 과거 판례들은 이렇게 풋옵션이 됐든 조기상환 청구권이 됐든 조기상환 청구권은 배당하는 이익 때문에 또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계약상으로 주주한테 절대적인 투자자본 회수를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사전동의권의 유효성과 제재수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주주한테 투자자본 회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동의권이 유효할 때 그 동의권의 실효성을 위해서 동의권을 위반하면 주주의 손해를 정보한다는 차원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인정해주겠다. 이런 판시까지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계약서의 상법적 유효성을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전동의권 유효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봤던 사례, 저가유상증자에 동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이 사례에서 왜 대법원 판결은 이걸 유효로 봤냐라는 그 부분인데요. 일단 대주주인 갑이 이걸 승인했다. 이 말은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 투자자의 신주 인수대금이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 필요했다. 이건 뭐 VC 투자 들어올 때 역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때 당시 투자자 X는 5% 정도를 가지고 있던 주주였는데요. 감시감독 권한에 한해서는 다른 주주한테 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 저가유상증자에 대해서 동의권 준다고 해서 다른 주주가 무슨 피해를 받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4번, 5번인데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주발행권이었는데 신주발행은 사실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결의할 사항이 아닌 거니까 이거를 일부 주주한테 사전동의권을 줬다고 해서 주주의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판시는 약간 뒤에 가면 실무상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 역시 사실 실무와는 조금 배치되는 판시이긴 합니다. 이 사전동의권이 신주 인수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이고 양수인한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유효하다고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투자계약서상에는 승계 조항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배치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6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히 7번과 관련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뭔가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유효로 보되 그 행사가 좀 과하다 하면 다른 법리로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하면 정리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전동의권과 관련된 투자계약서가 개정되는데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판례 판시 중에 이사회 결의사항은 유효이고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넣으면 무효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실제 저희 이제 VC 투자계약서상에서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는 점인데요. 상법상으로 우리 비상자본회사 중에 이제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소금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의사항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오히려 비상자본회사일수록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사전동의권에 못 넣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계약서상 제3자 승계 조항은 사실 VC가 결국 구조의 방식이든 조합 청산 시에든 어찌됐든 간에 이걸 승계시키고 빨리 떨구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 필수적으로 넣는 조항인데 이거를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르면 넣지 말라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벌써 24분이 돼서 빠르게 진행하겠는데요.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 앞서 살펴본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 건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사전동의권이 유효하려면 이게 주주와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 일부 소수 지분권자한테 좀 더 권리를 주더라도 인정하겠다, 유효이다 라고 제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사전동의권을 해서 분쟁이 됐을 때 사실 VC 업계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사전동의권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실제 분쟁 시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전동의권의 유효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투자자 보호 및 사후관리 필요성 이 부분은 사전동의권이 결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왜 들어왔느냐
결국 벤처 투자 활성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사업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고위험이 수반되는 벤처 투자의 특성상 사전동의권을 금지한다면 사실 투자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필요한데, 다만 이 사업관리 필요성의 측면에서 들어온 만큼 이 투자나 후기 단계의 그 성장, 그러니까 피투자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에 맞게 동의권의 규정도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제가 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역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앞서 대법원 판례는 그냥 사전동의권을 유효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사전동의권을 유효로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외적인 권리가 원칙을 장식하지 않도록 과도한 동의권 설정은 좀 방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걸 실무상 적용한다면 다수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권을 출자전 지분 비율로 고려해서 다수결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이 아마 다음 표준 투자계약서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사전동의권 조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을 보시면 예전에 오히려 모태펀드가 발간했던 그 표준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보다 대폭 줄어들어 있어요.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크게 문제될 만한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없지 않나는 싶은데, 다만 정말 변호사 혹은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되게 중요할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는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 교환, 영업 영수도는 상법적 관점에서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조직법적 행위와 관련해서 상법이 이미 강제로 이렇게 합병을 하든 포괄적 교환을 하든 하는 걸 인정하되 반대 주주에 대해서는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식면책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주주 주매청을 인정하고 있는데 또 사전동의권을 통해서 권리를 준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법리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변호사 입장에서는 주장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VC 입장에서든 투자회사 입장에서든 표준계약서가 아닌 형태의 그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여전히 동의권 항목이 과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봤던 투자계약서도 동의권 항목이 16개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다 중복되는 내용이었고 과도한 내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줄이셔야 되지 않냐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VC분들 중에 반응하는 게 이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위에서 결제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서 또 피투자 기업을 달랠 때는 이걸 이렇게까지 실제로 행사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래고 사인을 일단 시켜요.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시면 행사를 안 할 건데 이렇게 규정하는 건 VC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전동의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서면동의잖아요. 형식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사용화시키면 이 규정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거라서 정말 중요한 사전동의권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문제 삼을 때 피투자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이거 계속 무시로 동의해왔다. 이 규정 원래 안 지켜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한 이상 서면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7년, 8년 투자한 회사인데 사전동의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다 묵인했다가 하나 가지고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반박을 한 논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안 쓸 건데 넣는 겁니다가 결코 VC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동의권 조항의 유효성 추가 확보 방안을 한 가지 또 좀 더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특히 문제가 될 거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고등법원은 이 조항을 본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조항과 연계돼서 현재 사전동의권이 황제주를 만드는 거다라고 잡고 대법원은 아니다. 이런 승계조항 없는데 실제로 그 사안에서 승계조항이 없었나 봐요. 승계조항이 없는데 이게 무슨 황제주냐. 그냥 개인적 채권적으로 그냥 약정한 거다. 이렇게 봐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제 투자계약서상 벤처캐피탈 협회가 내놓은 표준 투자계약서에도 승계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기준하고 정말 충돌하거든요. 그럼 승계조항 있으니까 이게 무효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마 일각에서는 이걸 삭제해야 된다거나 뭐 이걸 배제해야 된다는 뭐 필요성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VC 입장에서 사실 이거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특히 뭐 퇴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세컨더리 이것도 다 이슈가 되는 마당에 조합 총산 과정에서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사실 떠넘기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절충 안으로는 지금 현재 그 VC 벤처캐피탈 수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어도 수령뿐만 아니라 이걸 승계받는 주체, 예컨대 같은 투자조합이라든지 혹은 이게 청산 과정에서 경쟁사를 배제한 일부 특정 몇몇에게만 승계된다라는 제한은 적어도 두는 것이 이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해외 벤처 투자업계의 사전동의권, 뭐 사실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결국 외국 거를 따라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기본적으로 내용, 사전동의권 사유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각 투자 라운드마다 투자자 관리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모든 주주들, 투자들이 하나의 계약 관계로 규율된다. 이 정도가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과도한 사전동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좀 규율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동일 단계에서는 무조건 투자자가 과반수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할 만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전동의권도 법적으로 유효한 사전동의권이 돼야 될 것이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사전동의권 행사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좀 업계에서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꼭 법적인 측면은 아닐지 몰라도 회사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배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전동의권이 정립되고 행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동투자자 간 출자 지분 과반으로 동의권을 행사한다거나 회사가 성장할 때 초기, 중기, 후기별로 사전동의권의 내용과 행사 방식은 적어도 바뀌어야 한다. 이게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실제로 법적 유효성도 뒷받침해 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 사전동의권 관련돼서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스타트업 투자 하강기가 들어서면서 다음 라운드 투자 시에 이제 일부 소수 주로 특히 이제 후발로 들어온 투자자 1인이 반대하면서 결국 다음 라운드 투자가 성사되지 못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냥 이제 회생, 청산, 회생 파산의 이제 절차로 드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과연 이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실무적인 고민이 생기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수의 그런 사전동의권 행사로 한꺼번에 규율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무에서 이 사전동의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어떤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까, 뭐 감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회사가 동의권 행사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회사는 해당 경영상 결정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계약상 서면동이기 때문에 다 서면으로 증거를 회사 입장에 또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동의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게 유효해야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와 주주 전체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할 수 있어도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애초에 이 투자에 왜 들어왔는가? 이 투자의 목적, 투자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뭐 문제 연결돼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체돼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자가 동의권을 행사를 뭐 안 한다, 거절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민해 볼 수도 있죠. 일단 보류를 하는 그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냥 뭐 거절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회사와 주주 전체에 대해서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투자기업 입장에서의 전략인데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전동의권 자체로 그로 인한 페널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투자자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진지한 노력과 협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설득했는데도 투자자가 생떼를 썼다 말 그대로 이런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피투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행사 여부 보류 시에도 계속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투자자가 동의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동의 못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마음대로 경영상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투자계약서상의 제재 조치들을 검토를 해야겠죠. 사실은 GP 입장에서는 LP들 때문에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실익도 있다, 법적으로도 실행 가능하고 실익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야 궁극적으로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